겉으로는 수십억 원대 자산가로 불리는 건물주들이 밤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물주가 창조주 위에 있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 그 공식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상가 공실률은 전국적으로 13%를 넘어섰고 경북 같은 지역은 4곳 중 1곳이 비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자부심이라던 가로수길은 공실률이 무려 41%에 달하며 집 2채 중 1채가 비어있는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왜 이토록 잔인하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불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이미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현상의 본질은 한국인의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역세권과 코너 상가가 금싸라기 땅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목적 없이 거리를 걷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속 배달 앱과 로켓 배송이 골목 상권의 존재 이유를 지워버렸습니다. 강남의 인류 입지보다 임대료가 싼 골목 안쪽이나 지하층이 배달 전문점들에게는 오히려 더 유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의 영토를 침범하면서 아무런 콘텐츠가 없는 사각형 빈 방은 이제 자산이 아니라 매달 관리비와 이자만 갉아먹는 나이트메어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 구조의 데드크로스입니다. 2020년부터 한국은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2025년 현재 이 추세는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돈을 써야 할 2040 세대가 급감하면서 상권의 활력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2010년대 신도시 개발 붐으로 지어진 상가 물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개발업자들이 제시했던 장밋빛 인구 추계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낮이면 서울로 출근하고 밤에만 돌아오는 베드타운 신도시 상가들은 점심 장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남양주 다산, 김포 한강, 그리고 42%의 경이로운 공실률을 기록 중인 혁신도시들은 지금 도미노 붕괴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균열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금리의 습격입니다. 2022년부터 급격히 오른 기준금리는 대출을 끼고 상가를 샀던 은퇴자들에게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임대 수입은 끊겼는데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와 관리비, 재산세는 멈추지 않고 청구됩니다. 퇴직금을 쏟아부어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던 이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삶 자체가 파괴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거대한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뒤에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라는 거대한 암세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은 뱅크런에 대비한 비상대출 시스템 도입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뱅크런, 즉 예금 대량 인출 사태는 은행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발생합니다. 왜 한국은행은 갑자기 이런 준비를 시작한 걸까요? 실상은 더 처참합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시장에 조용히 수십조 원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RP 매입이라는 방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2025년 1분기 0.5조 원이었던 잔액이 4분기에는 무려 6.5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8개월 만에 13배가 폭증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에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간신히 인공호흡기를 붙여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돈들은 어디로 사라지고 있을까요? 바로 좀비 PF들입니다.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빌린 돈들이 고금리와 분양 침체로 인해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 이미 정리했어야 할 부실 자산들을 정부는 통증 완화제만 처방하며 4년이나 끌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땅을 팔아도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구제 금융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습니다. 한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연금과 외환 보유액을 동원해 간신히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는 환율입니다. 2025년 말 현재 원달러 환율은 헌난넌 480원을 넘나들며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천년오직 5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패닉 셀링이 시작되면 KOSP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수입 물가는 폭등하여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15% 이상 증발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고환율은 곧 전국민적인 재앙입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중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이 미 국채나 채권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금 수익률이 환율 방어 정책 때문에 희생되면서 미래 세대가 받아야 할 연금액이 1인당 수백만 원씩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매몰되어 상가와 아파트에 모든 자산을 올인한 사람들은 이제 이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에 끼어 자산이 증발하는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만 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모든 거대한 붕괴 속에는 반드시 새로운 부의 지도가 그려집니다. 대한민국 상위 0.1%의 진짜 부자들은 이미 부동산이라는 낡은 배에서 내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영토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압구정의 수십억 원대 아파트 대신 무형의 자산에 집중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이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아 5억 원의 시드머니를 만들고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공식은 무엇일까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몰려올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소리 없이 정보를 선점하는 부자들입니다. 2025년 KB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의 부자는 약 4번 76천 명에 달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던 비중이 과거 70% 수준에서 54.8%까지 급격히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의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수십 년간 자신을 지켜준 아파트, 등기부 등본 대신 엔비디아나 삼성전자의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금이라는 강력한 장벽과 PF 부실이라는 시한폭탄이 부동산의 매력을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자들은 더 이상 공격적인 수익을 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잃지 않는 것, 즉 가치의 보존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잠들지 않도록 더 유망한 영토로 옮길 뿐입니다. 보고서에서 부자들이 꼽은 가장 유망한 투자처 1위는 압도적으로 주식이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서 빠져나온 스마트 머니가 주식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26년 부의 지도는 AI와 반도체라는 키워드로 재편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엔비디아 주식을 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1850년대 골드러시 시대에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캔 사람이 아니라 광부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상인들이었습니다. 21세기 AI 골드러시 시대의 곡괭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력 인프라와 냉각 시스템, 그리고 전력 반도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는 괴물이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 기업들이 진짜 곡괭이가 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화려한 AI 모델 이면에 숨겨진 이 필수적인 부품들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직장인이 이 거대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티켓, 5억 원의 시드머니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아껴서 모으자고 말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희망 고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면 5억 원을 모으는데 무려
18년 6개월이 걸립니다. 30살에 시작하면 50살이 다 되어서야 시드머니를 쥐게 되는 것입니다. 청춘을 인내로만 보내기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저축액을 200만 원으로 늘리면 기간은 13년으로 단축되지만 여전히 10년이 넘는 긴 터널입니다. 진짜 마법은 세 번째 단계인 추가 수익 창출에서 일어납니다. 본업 외에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혹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사이드 허슬을 통해 월 1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만들어 보십시오. 월 투자금이 3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순간 5억 원을 만드는 기간은 9년 9개월로 줄어듭니다. 월 100만 원일 때 18년 걸리던 일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더 버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젊음과 시간 9년을 돈으로 사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2026년 여러분이 매주 확인해야 할 경제 대시 보드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환율 철첨 사각 80원 선입니다. 환율이 이 선 위에서 3일 연속 머문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때는 변동성이 큰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이나 탈러 자산 비중을 3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의 월간 순매도 20조 원 돌파 여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패닉셀링으로 탈출한다면 여러분은 KOSPI 노출을 줄이고 금이나 미국 S&P 500 ETF 같은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외환 보유고의 월간 50억 달러 이상 감소입니다. 이는 정부의 방어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며 자산의 50% 이상을 가장 안전한 현금성 자산으로 돌려야 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돈을 담는 그릇, 즉 부자의 철학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종이컵이 작으면 물은 넘쳐버립니다. 돈을 버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지키고 키우는 내면의 근력입니다. 부자들은 복리의 마법이 오직 시간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릴 줄 압니다. 1억 원을 연 8% 수익률로 굴리면 10년 뒤 2억 원이 되지만 20년 뒤에는 4억 6천만 원, 30년 뒤에는 10억 원이 넘어갑니다. 마지막 10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이 지난 20년 동안 죽어라. 고생해서 번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이 거대한 눈덩이가 굴러가는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또한 진짜 부자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경제 지식은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갈고 닦아야 하는 생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미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은퇴 자금과 미래 세대의 연금을 동원해 현재의 환율과 시스템을 간신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20년, 30년 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연금액의 감소라는 형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찾아오지만 경고등은 이미 수없이 켜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들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엿보았고 그들이 닦아놓은 비밀 통로를 확인했습니다. 5억 원의 시드머니라는 현실적인 목표, 사이드 허슬과 투자를 통한 가속 엔진, 그리고 복리를 기다릴 줄 아는 긴 안목. 이 3가지가 당신의 부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재료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환율 1,480원, 외국인 순매도, 외환 보유고 감소라는 3가지 지표를 매일 확인하는 습관부터 시작하십시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미래를 잃게 될 것이고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사람만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 대신 2026년 이후 진짜 돈이 될